자, 하지만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랑 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반으로 해서 중세 국어 비교. 자, 지금 어느 정도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음에 해당하는 헌음에 해당하는 거, 소리, 소리, 어디? 이 소리, 이라는 소리, 훔, 목적. 자, 이렇게 그걸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 되니? 자, 요 아음에 해당하는 게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게 기억. 자, 다음에 자, 다음에 수는 동그랗게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소리 아니고 원래 여린 입천장 소리였어요. 그죠? 그 차이. 근데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니까 그건 기억을. 근데 얘네를 소리를 좀 더 색을 추가하게 이렇게 나온 게 키읔이야. 한 번 추가해 볼게요. 자, 니은에다 한 번 더 추가하면 디귿에서 한 번 더 해볼까? 티읕. 괜찮죠? 미음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피읍. 네. 또 나오게 되죠. 현지 않는 글자들 나오게 됐어. 색깔을 좀 다르게 적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부른다 그랬지? 여린 히읗. 여린 히읗. 이 친구와 왜요? 두 번자에다가 획을 더해준 가획자가 제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 모습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체자가 나와요. 자, 그 개념이 바로 자, 다리가 있는 이응. 여기서 나온 거야. 이가 뭐였어? 예디응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리을이 나왔고요. 쓰이지 않는 글자 시옷과 자, 반치음이라고 불러요. 아, 이게 몇 개? 자, 총 17개 되고요. 그리고 더 자,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왼손은 뭐 기억 음모습에 가 됩니다. 알아쓴다. 자, 이거 각자병서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는 몇 개일까? 음문의 개수? 2개. 자, 실제로 있는 글자 저도 자, 여기서 그럼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없죠. 자, 그럼 뭐 아,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서도 있었어요. 연서. 자, 병서는 지금 봤더니 어디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병서입니다. 오케이? 뭐만 소리 반응해. 자, 뭐 있어? 요런 소리. 자, 뭐를 음각 옛니음을 했었어. 자, 이렇게 으로 써주 연. 자, 요런 우리가 관련된 이기입니다. 자, 근데 경우에는 추가 자음 같은 경우 어디 쓸 수 있어? 자, 초성과 어디 있어? 종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굉장히 시적으로 만들어낸 글자들이 그죠? 자, 그러면 초성 지금 봐봐. 어때? 그러면은 초성 따로 종성 따로 만드니? 아니죠? 자, 초성에 있는 글자 그대로 다 종성에 그대로 쓸 수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초성을 정했어요. 뭐라고? 부종 초성입니다. 음악 수 있죠? 자, 종성을 새로 만들고 종성 이제 부용 조성 볼게요. 자, 이 종성 자, 여기서 이제 성법 종성법으로 어떤 글자 여기 있는 이거를 몇 개만 쓸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칠종성법 그지? 자, 그 게 있었니? 대표음 몇 개 있었어? 7개 있었죠. 그거 뭐 배웠어? 그녀다리만 보여? 그걸 음극 규칙이랑 좀 비교해 보면은 음극 규칙은 어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야? 발음과 관련된 거야. 되니? 자, 근데 지금 8종성법이나 7종성법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랑 관련된 거? 표기와 관련된 거야. 실제로 받침에 쓸 수 있는 걸 정하는 거야. 오케이? 시리즈로 외웠으니까 그대로 가볼게요. 음끝, 그녀, 다리, 안, 보. 8종성법은 봐봐. 그녀, 리, 여기까지 똑같아. 세, 자, 근데 음까지는 이응은 뭐? 훈민정음에서 종 밑에는 어떤 이응이 있었어? 예디응이 있었지? 자, 되니? 그리고 때문에 일종선법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거는 표기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녀, 라면, 새요 이런 식으로 그녀 시리즈로 기억해줘. 알겠지? 자, 그녀 다리만 보여. 얘는 뭐야? 발음할 때 대표. 얘네 둘은 뭐야? 중세국어, 근대국어 때 표기로 쓸 수 있는 것들. 되니? 자, 그래서 그녀 다리만 보세요. 자, 그녀 라면 보세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니? 자, 지금 복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다음에 모음을 좀 볼게요. 자, 모음 글자가 있어. 모음에 수 되고 몇 개 있었어요? 자, 세종 듣는다 글자 남았어. 오케이.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직도 현재라는 건 잡아. 자, 하늘의 모양 아래야. 그 다음에 땅의 모습 평평한 거.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서 있어. 자, 서 있는 모습 이렇게 세 가지. 자, 얘로 갔다가 자, 얘네끼리 한 번씩만 하는 거 초출입니다. 봐봐요. 자, 얘가 위에 있으면 오가 되겠죠. 자, 아래에 있으면 우가 돼요. 자, 왼쪽에 있으면 어. 자, 오른쪽에 있으면 아. 이제 초출. 괜찮아? 자, 근데 얘가 두 번 결합할 수도 있어. 어떻게 되니?
이해되세요? 하고요. 대출자. 자, 그래서 11개.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 쓸 수 있어 지금? 쓸 수. 이문지 줄. 자, 다음과 모음을 갖다가 한번 볼 거야. 눈을 한번 보고 자, 볼게요. 23학년도 수능 지문이고요. 자, 불확정성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문 내용 보면서 같이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자, 법령의 조문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자,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 다음이 좀 중요하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돼서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자, 어떤 개념? 자, 오늘 키워드 나왔네요.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 자, 오늘 키워드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을 규율하는 민법에서는 자,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고 계약 위반에 대한 자,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자, 그래서 위약금이나 위약벌 중에서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자, 1문단 정보가 꽤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핵심이 뭔지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 자,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어? 뭐로 시작하고 있어? 법조문 구성에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니? 법조문 구성에서 불확정 개념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키워드를 좀 잡아봐. 어디로 가고 있어? 민법에서 얘기하는 뭐야? 불확정 개념. 요거잖아. 맞죠? 그 안에 이제 손해배상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점점 구체적인 내용이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돼요. 1문단을 여러 번 읽었는데 핵심 화제가 뭔지 안 온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개념 정의만 인지하고 2문단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불확정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조문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에서 명확한 의미, 일의적인 의미가 아니고 불확정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원의 요건과 효과를 봐봐. 이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뭐로 판단할 수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니? 자, 일의적이라는 건 뭐야? 그냥 하나만 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어? 불확정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원의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 구체적인 그리고 법원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이 재량적인 판단을 같은 의미로 좀 묶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불확정 개념,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법원의 요건과 효과, 재량적인 판단 다 비슷한 의미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문단 갈게요. 채무자, 가로 열고 닫자. 채무자의 잘못,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자, 손해를 입은 자, 누가? 채권자, 가로 열고 닫을게요.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금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의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어떤 케이스니? 봐봐. 지금 두 가지로 나는데 뭐랑 뭐로 나눠?
액수를 뭐 해야 되는 경우? 증명해야 되는 경우 하나 있었고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증명하면 뭐 할 수 있대?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고. 오케이? 자,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증명 안 해도 되는 케이스예요. 이해되시죠? 자,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는 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자,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요.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을 할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 봐봐. 채권자가 위약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그지? 위약벌임이 증명된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위약금에다가, 그지? 위약벌에다가 손해배상금도 같이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니? 자,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 없다.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손해액수가 얼마나 크든 손해배상금의 최대 금액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사소하지만 자, 비교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니? 자, 이어서요. 3문단. 불확정 개념은 자, 행정법령에서 도에다가도 밑줄 쳐볼까? 이 보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1, 2문단과는 다른 예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뭐였어? 봐봐. 1, 2문단은 불확정 개념이 어디에 사용된 거였어요? 응? 어디에 사용되는 거였어? 포인트 잘못 잡았어. 민법에 사용되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맞아요? 자, 근데 봐봐. 지금 뭐뭐에서도 라고 했어. 어디로 넘어갔어? 행정명령에도. 오케이? 3문단부터는 어디로 바뀌었어? 행정명령으로. 키워드 잡히죠? 자, 지금 전환된 느낌 잡아주시면 돼요. 자, 행정법령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행정작용 동그라미 쳐주세요.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자, 반면 체크해주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자, 체크해 볼게요. 재량행위다. 자,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다. 다시 체크. 자, 3문단 지금 불확정 개념이 행정법령에 사용된 예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개념 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어? 뭐뭐인, 뭐뭐라는 A. 뭐 이런 형식으로 정의를 좀 해주고 있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불확정 개념 사용 시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에서 누가 많이 사용됩니까? 자, 봐봐. 이 불확정 개념 사용 시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많이 사용돼요? 어디야? 재량행위. 이렇게 되죠. 되니?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4문단 볼게요.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자, 재량준칙 체크해보자. 재량준칙.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준칙제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이 아니래. 자, 다만 뭐 예외적인 거겠죠? 특정 요건하에 재량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서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 자,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지문 전체의 핵심은요. 이 불확정 개념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문단에서는 지금 어때? 3문단까지 연결해서 재량행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고 있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뭐가 있었어? 일반적인 것과 뭐의 대립?
예외적인 거에 대립 정도의 느낌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자,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되니? 괜찮았어요? 자, 내용 일치 문제. 자, 몇 번이었니? 4번이죠? 4번입니다. 자, 틀린 거는 바로바로 질문하고 넘어가요. 이거 뭐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틀린 거 아니야? 왜 질문 안 해? 4번이요. 답 4번이야. 몇 번으로 했어? 2번으로. 자, 2번 왜 잘못됐니? 자, 봐봐. 재량준칙은 재량행사, 그러니까 재량행위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럼 재량준칙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재량행사를 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속행위가 아닌 거고. 맞아요? 이해됐어? 못 찾은 것 같은데? 응? 내용 일치 문제 물어본 거 아니야? 맞아. 선생님 다 묶어봐 버렸다. 자, 2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개념 정의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선지 1, 2, 3을 좀 연결해 볼까?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뭐예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맞아? 자, 봐봐.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행사하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 이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모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되니? 오케이? 그럼 지금 쌤이 얘기한 거, 언급한 거에서 1번, 2번, 3번 선지의 내용이 전부 다 있죠?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4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재량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재량 준칙이라고 했어요. 그죠? 재량 준칙은 준칙이야. 어떤 규칙 같은 거야. 법령이 아닙니다. 그죠? 자,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되니? 자, 특정 요건 때문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고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은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등 원칙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보면 어때요? 4번은 어때? 적절하지 않죠. 이해되니? 반대로 얘기한 거야. 이해되세요? 자, 다음은 한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입니다. 이건 괜찮았어? 자, 이어서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잘했네. 자, 다음에요. A에서 E의 의미 몇 번이니? 자, 바로 넘어가셔서요. 바로 넘어가셔서 이거 좀 아깝네, 그지? 요거 조금 어려워. 자,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기초대사량과 관련된 지문이고요. 난이도는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자, 그 중에 기초대사량은, 자, 이제 범위를 좀 봐봐, 범주를. 대사량으로 구한다 했고, 그 대사량 중에 기초대사량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초대사량이 좀 키워드 단어네. 그지? 자, 넘버링 해볼게요. 1번, 쾌적한 온도에서. 2번, 편히 쉬는 동물이. 3번,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가 된다. 자, 그래서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체내 생성 열량과 일정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같다라고 합니다.
자,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서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자, 관계 볼까요? 기초대사량이 커진다는 거는 뭐야? 근육량이 많다.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겠네. 자, 화살표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봤더니 대사량에서 기초대사량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시작을 했고요.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중요하니까 기초대사량이 키워드구나라고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기초대사량 어떻게 구한대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뭐랑 뭐 있었어?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나눠서 접근해 주시고요. 자,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간접법은요.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체내에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는데 당연히 두 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잡아보셔야 돼요. 일단은 기초대사량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공통점이죠. 오케이? 자, 1문단에서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그리고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서로 같다라고 했었죠. 되니? 자, 그럼 직접법은 뭐를 측정하는 거야? 직접법 체외 발산 열량을 측정하는 거죠. 맞니? 자, 간접법은 뭐예요?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직접법, 간접법 이렇게 나눠주세요. 자, 19세기 초의 연구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포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봤다. 자, 그럼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많으면은 체포 면적은 어때? 커진다라고 보는 거고 작으면은 작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되니? 자,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고 했고요. 체포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므로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라고 했대요. 자,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한 값에서 증가 전 값을 나눈 값인데요. 예시입니다. 가로 열어보자.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2W에서 W를 나눠준 2입니다. 자,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2W의 0.7승에서 자, W의 0.7승을 나눠준 67승을 나눠준 2의 0.67승 약 1.6이 된다. 되니? 자, 수식, 비례,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오케이? 열량이 증가하면 뭐야? 체포 면적이 증가한다. 이 관계도 하나 적어 놓자고. 되니? 오케이? 이 관계도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자, 1문단에서 제시됐던 이 기초대사량 개념과 관련된 수식이니까 계속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초대사량은 동물이 생성하는 열량,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다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초대사량 어떻게 볼 수 있어? 동물 생성, 체내 생성, 체외 발산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지? 오케이? 다 같은 말이야. 동물 생성 그 다음에 체외, 체내 다 같은 말이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체내에서 생성한 거, 체외로 발산되는 거 다 디테일하게 적을까요? 발산되는 열량과 체내에서 생성하는 열량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한다? 기초대사량을 얘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 자, 정보량이 조금 많지만 자, 결론은 뭐예요? 자, 결론은 뭐예요? 결론? 어디에 비례해? 기초대사량 어디에 비례해? 어디에 비례하니? 체중에 0.67승. 요 숫자 제시됐으면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되니? 자, 여기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되니? 자, 이렇게 좀 잡아놓고요. 자, 4문단, 5문단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상용 로그라는 걸 몰라가지고 고민했는데 몰라도 돼요. 오케이? 지금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클라이버입니다. 1930년대 클라이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생제부터 코끼리의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대요. 자, 가로축 변수, 세로축 변수, 자, 각각 체크해 주시고요. 기초대사량으로 두면서, 자, 동물의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들의 증가율이 다를 때와 다르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자, 직선이 아닌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그림과 같이 자, 봐봐. 상용 로그를 취해서 순서상을 만들 때 자, 그림과 같은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직선 주변에 분포한대요. 그리고 X와 Y는 각각 체중의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라고 합니다. L 그래프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자, 뭘 비교해 줘야 돼? 일반 그래프랑 그 다음에 L 그래프를 나눠서 좀 비교를 해줘야겠다라는 느낌은 당연히 드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상용 로그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상용 로그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인데요. 밑을 생략해서 로그 X의 꼴로 쓰이는 건데 몰라도 된다고요. 알겠죠? 자, 지금 설명을 갖다가 그 L 그래프 보면서 지금 그림은 L 그래프잖아. 그지? X축은 뭐예요? 로그 동물의 체중이죠. 적어 놓으세요. X축은 로그 동물의 체중이고요. 자, Y축은 뭐예요? 로그 기초대사량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로그 동물 체중. 자, 이게 뭐라고? X축. 오케이? 자, Y축도 그냥이 아니고 로그 뭐라고요? 로그 뭐라고요? Y축. 지금 뭐 나왔어? Y축이 뭐였어? 로그 안 나와? 기초대사량.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자, 기울기, 점선, 실선 이런 것들 봐주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작다면 체중 쪽에다가 가로 열어주세요. 가로 벌려줘.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 얘기하는 건 이거야. X축에 비해 Y축이 그렇다면 요 얘기죠? 되니? 이게 되니? L그래프에서는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고 자, 기울기가 뭐보다 작대? L그래프에서 기울기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요 얘기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자, 기초대사량 증가율 그리고 기울기의 관계는 비례 관계구나 잡아볼 수 있겠네요. 되니?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자, 그래서 만약에 체중 증가율과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같으면 L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 된다. 자, 이 비례 관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L그래프와 같은 방식 표현할 때 생물이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 관계를 보이고 함께 증가하는 거. 자, 동그라미 칠게요. 상대 성장. 심장 두뇌 같은 신체 크기도 밑줄 쳐주시고요. 상대 성장. 자, 기초대사량이 핵심이고요. 추가로 L그래프로 알 수 있는 상대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문제로 출제가 될 것만 같습니다. 되니? 자, 지문 조금 길어요. 한편 가로축,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밑줄 갈게요. 최적의 직선 기울기, 절편 각각 밑줄 쳐주세요.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어떤 순서 서술의 느낌이 들죠? 자, 넘버링 해보겠습니다. 1번.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2번. 각 점의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거리인 자,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편차의 절대값 동그라미. 자, 3번. 자, 제곱해서 모두 합한 거 편차의 제곱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4번. 편차의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게 동그라미 최소제곱법.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최소제곱법이죠. 최소제곱법이 핵심이고요. 이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마지막 문단.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해서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 기울기 0.75를 얻었대요. 또 0.75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체중의 0.75승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는 결론. 그래서 클라이버의 법칙 체중의 0.75승을 대사체중 동그라미, 대사체중 동그라미. 자, 치료제의 허용량을 늘리게 되면은 자, 대사체중이 커진다. 서로 비례한다. 허용량과 대사체중은 어떤 관계? 봐봐. 허용량이 커진다는 거는 대사체중도 증가한다라는 비례관계.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잘 모를 때는 결론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돼. 알겠죠? 자,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뭐를 동물의 체중의 0.75승의 기초대사량이 뭐한다? 비례한다. 오케이? 자, 뭐를 통해서? 최소제곱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물의 체중에 뭐가 비례한다고요? 동물의 체중에 뭐가 비례한다고? 결론 해볼게요. 뭐가 비례한다고? 체중이 얼마? 0.75승에 자, 누가?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어떤 관계? 비례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쉽진 않았을 거예요. 내용 일치 문제. 자, 일치하지 않는 거 3번입니다. 3번. 자, 3번 뭐 때문에 잘못됐어? 그 부분이 잘못된 건 맞아요. 봐봐요. 자,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 변수의 증가율에서 세로축 변수의 증가율을 빼준 거라고 했죠. 그러면 가로축 변수인 체중, 세로축 변수인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은 기울기는 0이 돼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0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맞죠? 근데 지문에서 체중의 증가율, 그러니까 가로축 변수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 세로축 변수의 증가율이 같을 때 직선의 기울기 뭐라 그랬어요? 1이라고 했잖아. 1. 되니? 자, 그럼 다음 몇 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다음 문항 볼게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오케이, 이거 괜찮았죠? 자, 다음 문항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4번. 자, 이거 직계발 나오는 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1번입니다. 자, 이거 어려웠지? 자, 왜 1번인지 보자. 지문에서 이미 L그래프의 최적의 기울기 얼마야? 1보다 작은 경우를 제시해 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클라이버는 최적의 직선 기울기로 0.75를 얻었죠. 0.75가 커? 1이 커? 1이 크죠? 그럼 0.75는 1보다 작은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로축의 동물의 체중은 자, 기초대사량이 아까 비례한다라 그랬지? 맞아요? 뭘 비례한다고 그랬어? 비례하지 않았지. 뭐가 비례한다 그랬어? 0.75승이 비례한다 그랬지. 체중의 0.75승이 비례한다 그랬잖아. 자, 체중이 비례하는 게 아니고 체중의 0.75승이 비례한다고. 맞아요? 보기도 마찬가지야.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1보다 작은 0.75를 얻었다라고 하면 A의 0.75승에 B가 비례한다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A에 B가 비례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수치는 어떤 거 기억나죠? 0.75승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괜찮아? 몇 번 갔니? 몇 번 갔어? 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는 것은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때 일반적인 그래프는 점들이 곡선 주변에, L그래프는 점들이 직선 주변에 분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보기에서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A와 B의 관계를 분석했다라고 했으니까 점들의 분포는 곡선이 아니고 뭐야? 어떤 기울기가 1보다 큰 직선 주변에 있겠죠. 직선 주변. 이해되니? 자,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자.
자, 앞쪽에 필기할 공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 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따로 필기할 공간들 앞에 봐봐. 필기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데 있을 거야. 제일 앞쪽에. 자,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 자, 얘들아, 고전소설이 어려울까? 현대소설이 어려울까? 고전? 사실은 현대소설이 더 어려워야 돼. 봐봐. 자, 고전소설은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주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자, 고전소설의 대부분의 주제 뭐니?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안 들어봤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런 거. 권선징악. 들어본 적 있죠? 자, 모든 일들은 자, 반드시 제대로 돌아간다. 사필규정. 자, 이런 거 들어봤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들어봤죠? 자, 대부분 이런 주제야. 그래서 주제가 거의 끝에 어떤 결말?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럼 어때?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은 괜찮네. 그지? 자,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볼 거. 시점 어떻니? 시점? 내가 물어보는 거는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시점이에요? 고전소설은? 1인칭이야? 정말 많이 안 봤구나. 그지? 자, 고전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90% 이상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자, 시점도 유사하죠? 자, 주제 정해져 있어. 시점 정해져 있어. 되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전작가 시점이니까 뭐가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서술자 개입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여기서 좀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서술자 개입을 갖다가 우리가 문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편집자적 논평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고전소설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쌤이 물어보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순행적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구성을 띌까요? 순행적 구성입니다. 자, 어떻게 가는 거야? 과거, 현재, 그럼 나중에 언제? 미래. 이런 순행적 구성 말 그대로 뭐야?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참고로 역순행적 구성은 뭐니?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자, 어떤 느낌이야? 이런 거야. 과거에서 현재로 갔다가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야,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봐봐.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는 거. 현대소설에서 왜 이런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할까?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 본 적 있어? 자, 거기 보면은 애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으로 나오다가 성인이 돼서 만나는 모습 있죠? 아니면 뭐 대학생이었다가 사회인이 돼서 만나는 경우 있어. 그지? 그럼 막 이렇게 어떤 뭐 술 먹는 씬 같은 걸로 나온단 말이야. 뭐요? 같이 얘기하면서. 저 어떤 거 있어요? 야, 그때, 나정이가 네 좋아한 거 아니었어? 누가 먼저 고백했어? 나정이가 먼저 했을걸? 아니야. 네가 먼저 했잖아. 그러면서 막 서로 옥신각신해. 그래서 장면이 어디로 넘어가? 과거 장면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그때 그 시절 장면을 갖다 갑자기 이렇게 비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자, 이 현재와, 그지? 과거 사이에 뭐야? 굉장히 뭐가 있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지. 되니? 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뭐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갖다가 자,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현재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뭐야?
인과, 다시 얘기하면 개연성을 높여주기 위한 거다. 이 개연성이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뭐야? 원인과 결과. 이 인과야. 되니?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자, 물론 뭐 순행적 구성을 쓴다 그래서 인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빼보자고. 봐봐. 여기서 하나 빼보면은 고전 소설에서는 뭐가 많아? 개연성이 있어요? 개연성이 많이 드러날까? 그럼 뭐가? 이 개연성의 반대말이 뭐가 많이 드러날까? 엄마랑 헤어졌어. 어렸을 때. 뭐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 그지? 비범한 출생 때문에 부모랑 헤어졌어. 그래.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야? 우연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아까 시간은 그럼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지? 시간은 순서대로 가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신경 써야 될까? 어디? 공간에 대한 신경은 조금 써줘야겠다라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돼요. 공간에 대한 신경. 자, 어떤 공간? 특히 공간 중에서 어떤 공간? 너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공간? 비현실적 공간. 이 비현실적 요소가 있는 공간. 비현실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공간. 자, 어떤 공간이 있을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어디서 이루어지죠? 에헤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되니? 자, 우리 모티프 중에서 이런 모티프가 있어요. 자, 어떤 모티프? 원래는 인간계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작은 죄를 지어서 자,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는 무슨 모티프? 적강 화소 모티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디? 인간계에서 있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는 거? 천상계로 가게 되는 모티프. 오케이? 자, 이런 게 적강화소입니다. 원래 어디? 선녀였다가 인간 세상에서 누구의 딸로 태어난다든지, 오케이? 원래 하늘의 아들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적강화소 모티프란 말이야. 되니? 자, 그럼 이 적강화소 모티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를 만나는 공간? 어떤 공간? 천상계의 인물을 만나는 공간. 자, 여기는 인간 세상인데 천상계의 인물을 만나는 공간이다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인 공간은 아니죠. 되니? 자, 그럼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고전소설에서 종종 누구를 만나요? 그 신과 같은 뭐야? 죽은 사람을 만나는 공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 요소로 좀 파악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자, 다음에 우리가 조금 지금 선생님이 적어주고 있는 것들은 약간 체크리스트 같은 거야. 오케이? 고전수술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봅시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긴 발화와 관련된 거. 어떤 상황에서? 발화는 말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화 상황에서 긴 발화와 관련된 것들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긴 발화에서 보통 어떤 모습이 많이 나오냐면요. 자, 일단은 인물의,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하다 보면 인물의 심리 제시가 많아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 제시를 보통 이렇게, 앞에 먼저 이렇게 얘기한다. 봐봐. 자, 이거 왈입니다. 왈자예요. 대로왈. 자, 화내면서 말하기를. 또 뭐야? 대희왈. 뭐 이런 말들. 아니면은 대경실색해서 말한다. 아니면 대경왈. 깜짝 놀래서 말한다. 이런 식으로 심리를 먼저 드러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승상이 대로왈.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거. 되니? 자, 이런 심리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야? 자, 봐봐. 대화가 길다 보면은 뭐 이런 거야. 이생규장전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생규장전에서 자, 이 씨와 최 씨가 서로 세 번에 만난 거 세 번의 헤어짐을 갖게 되는 얘기거든. 자, 근데 자, 전란 때문에 자, 나라의 전란 때문에 둘이 헤어졌어. 그래서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산 사람이야. 그런데 자, 봐봐. 이 죽은 사람과 만나는 공간 좀 특별하다 그랬죠? 비현실적인 공간이라 요소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만났는데 물어본 거야. 낭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얘기했더니 뭐야? 소녀, 이러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좀 크고 이렇게 했는데 환란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가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어디에 계시고 자, 뭐야? 긴 발화 속에서
과거 사건이 쭉쭉쭉쭉쭉쭉 뭐야? 요약적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체크리스트야. 자, 고전 수술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시되는지를 좀 찾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만났는데 아까와 같이 봐봐. 이런 비현실적 요소가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뭐고도 있어? 야, 너무 슬퍼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은 너 조금 있으면 더 괜찮아지고 너 행복해질 거야. 미래에 대한 암시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잡아봐. 주제, 시점, 시간, 우연성, 그 다음에 뭐 있었어? 공간, 되니? 그 다음에 긴 발화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체크리스트 안에 무조건 넣어줘야 되고, 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1번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1번? 고전수술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인물 관계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작품 읽으면서 자, 새로운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쳐주고, 자, 이전 인물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대신 뭐에 주의하면서? 인물 관계도 뭐에 주의하면서? 호칭에 주의하면서. 왜 호칭에 주의해야 돼? 같은 인물인데 봐봐. 어떨 때는 유공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유승상. 오케이? 자, 그러다가 뭐야? 어릴 때 불렀던 이름으로 뭐 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호로 부를 수도 있겠고.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름으로 잘 불리지 않았어요.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 그래서, 자, 어렸을 때 이름, 뭐 태명, 아니면 법명,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직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호칭에 주의하면서 뭘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인물 관계도가 읽고 났을 때 그려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은 요거를 먼저 설명해주고 문제를 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소설 장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최근 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최근 거부터. 자, 이런 거 지금 쌤이 다 적어놨어. 이런 거 내용들 읽어봐. 알겠지? 이런 거, 이런 내용들 다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작품 월영낭자전부터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월영낭자전 바로 해보자. 월영낭자전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봤을 때 거의 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네요. 앞부분 줄거리 보자. 선녀였던 월영은, 자, 지금 봐봐요. 적광화수 모티프네, 그지? 응? 원래 천상계의 존재였어. 선녀였던 월영은 호원의 딸로 태어나 최상서 아들 희성과 정혼하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월영은 호원의 딸로 태어나니까 인물관계도가 어떻게 돼? 호원 밑에 월영이 있는 거고, 그지? 자, 그리고 누구랑 정혼해서 정혼했다라는 거는요,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야. 알겠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를 정혼이라고 합니다. 최상서의 아들 희성과, 자, 어떤 사이? 정혼을 한 사이야. 요렇게 좀 잡아보시면 되겠죠? 되니? 자, 그러다가 봐봐. 월기탄 귀걸이를 징표로 준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징표로 갖다 일단 서로 갖고 있자 해서 하나씩 갖고 있었겠네. 그지? 자, 모해로 부모를 잃은 월영은 상을 치르려는데 소주에 이르렀던데, 월영의 현숙함을 듣고 소주자사 위현은 차인을 보내 혼인하려는 뜻을 전한다. 소주자사 위현. 자,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그죠? 자, 소주라는 동네의 자사, 누구? 위현이, 아직 이름은 몰라. 자기의 아들을 누구랑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 월영이랑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월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부모를 잃었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월영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월영에게 있어서는 지금 무슨 상황이 온 거야? 얘들아, 무슨 상황이야? 위기와 어떤 시련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구나 정도는 잡아볼 수 있겠죠. 이해되니? 낭자의 말씀이 그런지라 이제 낭자의 부모 친척도 없고 천리원정의 최생 소식을 통할 길이 없거늘. 자, 최생이 누굴까요? 최생이 누굴까요? 최상서의 아들 희성이가 되겠지. 되니? 이렇게 인물들을 체크를 해주라고. 알겠죠? 최생 소식을 통할 길이 없거늘 헛되이 신의를 지키고 평생에 그르게 하니 어찌 아깝지 아니하리요. 또한 위자사는, 자, 위자사 누구예요? 위자사 누구야? 소주자사 위연이니까 얘가 위자사야. 되니?
자, 위 자사는 어때? 굉장한 사람이래. 뭐라고 얘기했어? 위 자사는 뭐래? 청춘의 부귀영화 일국에 진동하고 낭자 결혼해서 빛난 가문의 아름다운 부인이 되어서 생남생녀하고 뭐 자식들 많이 낳고 이런 얘기죠. 부귀영화 누리다가 백년 해로하시고 위로 부모 제사를 받들고 아래로 평생을 온전케 할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뭐야? 누구랑 결혼하면은 자 누구랑 월영이 누구랑 위원의 아들과 결혼하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야. 되니? 자, 그래서 이런 생각 쓸데없이 최생을 따르고자 하냐? 그러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불현즉 도리어 큰어가 있을지라도 후회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거늘. 자, 밑줄 칠게요. 낭자가 변색왈, 병색, 대로왈. 밑줄 치세요. 대로 뭐야? 크게 화내면서 얘기하기를 이런 뜻이야. 그럼 낭자는 누구야? 월영이겠지. 그지? 자, 월영한테 누군가가 야, 너 누구네랑? 야, 위원 아들이랑 결혼해. 너 어차피 연락도 안 되잖아. 뭐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자, 화내면서 얘기하기를. 자, 심리 나왔죠? 뭐라고 얘기하니? 비록 규중에 여성이 거처하는 방에 있어서 배운 것이 없으나 일륜대절은 안다. 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알고 있다. 어찌 불축한 말로 나를 욕되게 하냐? 그대는 자사의 형세를 자세히 알거니와 나도 4대 부여자로 도리가 있거늘 비례를 행하라. 희롱하니 어찌 방자치 아니하려. 자, 즉시 노복 등을 불러 내친이 차인이 무료하여 돌아와 낭자의 화용 월태며 수작하던 말을 자세히 구한데 자사가 듣기를 차탄왈. 차탄 뭘까? 감탄하면서 얘기하기를. 되니? 자, 누가 보낸 거야? 자, 지금 무슨 상황이야? 봐봐. 자사가 누구를 시켜서? 차인, 사람을 시켜서 누구에게? 월영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해되니? 야, 우리 집이랑 결혼해.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뭐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은 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위원한테 얘기해 주겠지? 자, 월영이 이렇게 했는데 활용 월태면 뭐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얘기고 수작하던 말은 뭐야? 서로 나누었던 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되니? 그랬더니 자, 누가 놀란 거야 지금? 위원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야, 이 여자 짐짓 군자오고라. 야, 대단한 여잔데? 천만금이라도 달라지 못하거니와 내 만일 이 여자를 굳지 못하면 맹세하고 이 세상에 살지 못할지라. 자, 그럼 뭐야? 더 마음에 드는 거지. 이 월영의 모습이. 되니? 월영이 이렇게 뭔가 강단 있는 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위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일봉소관을 만들고 봉채를 차려서 시비를 주며, 자, 시비는 뭐야? 몸종이야. 호부에 가서 여차여차하라 하고 보내니, 각설은 뭐니, 각설? 아니야. 각설은 앞에 얘기는 그렇고 새로운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건 그렇고 이런 얘기야. 되니? 그건 그렇고 낭자가 차인을 보내고 우울한 마음과 혈연한 일신을 진정하지 못해서 차탄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시비가 들어와 고하되 경성 최상석대 노복이 서관을 드리나이다. 서관과 금함을 드리거늘 낭자 시비를 명하여 함을 열고보니 명주 10여 필과 황금 채단이 들어있는지라 낭자가 미소하고 시비로 하여금 서관을 보라 하니 그 서관의 왈. 자, 지금 봐봐요. 자, 누가 이 위원이 지금 뭐 한 거야? 자, 차인을 보내서 얘기했다가 실패했어. 그지? 그랬더니 뭐야? 지금 거짓 편지를 보낸 겁니다. 거짓 편지를 누구? 월영에게 보낸 거야. 마치 누가 보낸 것처럼? 최상서댁에서 보낸 것처럼. 이해되니?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죠? 경성 최색은 두 번 절하고 호낭자 좌하에 올리옵나니 슬프다. 세월이 여류해서 벌써 상공의 3년상을 지낸 지 오래입니다. 전일 언약에 굳게 지켜서 지금까지 실가를 정하지 아니함은 이유가 없다. 낭자를 저버리지 아니함이니 이제 10여 노복과 조그마한 보배를 보내니 이것이 소소하나 행장을 차려서 전일 전한 언약을 이룸이 자 아름답지 아니하냐. 빨리 돌아와서 고대하옵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허다한 말씀을 다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밑줄 가볼게요. 냉소하기를. 냉소는 뭐야? 쓴웃음을 짓는 거야. 누가 보낸 줄 알고? 위자사가 보낸 줄 알고 냉소하기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이상한데? 얘가 봤을 때 최상손의 댁에서 이렇게 보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러더니 최생의 서간을 보시더니 냉수하시니 어쩐 일이냐 했더니 봉소를 봤더니 의심이 된다. 최생이 나를 데려가려 할진데 천리원정에 노복만 보내는 것도 이상하다. 그지?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또한 서간의 말씀이 심히 허소하니 의심이 두 가지고 최생의 글씨는 굉장히 명필인데 이렇게 글씨가 무식하니 의심이 세 가지다. 또 우리 월기탄 뭐였어? 월기탄? 정원의 증표였잖아.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죠? 정원의 줄표에 월기탄을 보내지 않았더니 의심이 네 가지다. 되니? 최상선은 본데 정직한 군자라 어찌 원로에 이렇듯 보배를 보내려 의심이 다섯 가지라. 자, 위자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더니 경솔하게 발행하겠다. 자, 유모와 시비가 이 몸종들이 보면서 탐복함을 맞이 아니한다. 왜? 봐봐. 지금 누구? 월영이의 행동이 너무 뛰어나죠? 그쵸? 침착하고 너무 뛰어납니다. 낭자 즉시 봉소를 담아서 노복으로 금백체단을 도로 금함에 넣고 보내니 그 노복이 하직하고 간다. 자, 각설 아까 뭐라고요? 그건 그렇고 앞에 얘기는 끝내고 새로운 얘기할 때 자사가 묘한 계고를 내버놓고 내념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비밀한 계교는 유식한 남자라도 속을진데 또한 어린 여자가 어찌 의심할 바가 있냐 하고 기다리더니 노복이 헛되이 옴을 듣고 대경하여 밑줄 치세요. 대경하여 뭐야? 깜짝 놀래서 발을 구르면서 너 어떻게 헛되게 됐냐? 여차여차 하옵기로 봉소와 금함을 도로 올립니다. 됐어요? 자, 이 다음에 중약이에요. 우리 등은 위자사의 명을 받아 낭자를 모시라고 왔사오니 자, 중약 부분에서 뭐 많은 얘기가 있었겠지? 그지? 근데 봤더니 봐봐. 억지로 뭔가 낭자를 두고 월영이를 데리러 오려고 한 것 같아요. 되니? 불현적 이 비수 아래에 놀란 혼백이 될 것이니 어찌 청춘이 아깝지 아니하냐?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니 낭자는 길이 생각하자. 낭자가 정색하면서 얘기하기를 나 비록 여자지만 너희 등의 비수는 두렵지 않다. 어찌 죽기를 저하냐? 내가 두려워하겠냐? 저하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긴 이유가 없다. 부모의 유언도 있을 뿐더러 후사를 근심함인데 이제 너희 등이 핍박을 하는 걸 보니 소소한 일을 생각하고 잔명을 구차히 살아서 뭐하냐? 내가 더 살아봤자 뭐하겠냐? 이런 얘기야.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죠. 또한 내 벌써 죽어서 너희 자사의 더러운 욕을 씻고자 하였더니 이제 너희 등 손에 죽으니 차라리 내가 자결해서 더러운 욕을 면하리라 하고 엄파의 비수를 빼내서 자객 3인을 베니 관군 50인 등이 수각이 횡란하여 손을 놀리지 못하고 각각 몸을 빼서 도망치더라. 자, 지금 어때요? 월영낭자 어때? 능력치도 있어. 싸움도 잘해. 그지? 규중에 조그만 처자로 어찌 자객 3, 4인을 배우리마는 이는 반드시 범인이 아니요 조화가 무궁한 연고가 이러함이라. 자, 그리고 관군 등이 낭자를 해치지 못하고 도망함은 목숨을 아낌이라. 낭자 관군 등을 물리치고 인하여 자결하는 채하니 관군 등이 몸을 낮추고 그 남자가 거동하는 것을 보고 자사에게 돌아오느니. 자, 밑줄 한번 가볼까요? 규중에 조그만 처자로 3, 4인을 베는 게 범인이 아니고 무궁한 연고로 이러하고 도망하니 목숨을 아낌이라. 이거 누구 얘기야? 서술자 평가야. 되니?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낭자개교로 관군 물리치고 노복 불러서 자객 주검이 뭐야? 시체야. 자사부중에 버리고 오너라 하거늘 노복 등이 그 경상을 보고 대경 또 놀라서 이 어찐 신치오며 낭자는 어떻게 살아있냐? 여차여차했다. 관군 등이 돌아가서 자사를 보고 전후 수말, 수말이 뭐야? 처음과 끝을 고하니 자사 듣기를 다음에 오래 침음하다가 또 흉계를 내어서 친히 와서 해치려 하더라. 낭자는 본대에 지혜 용맹 있는 여자라 자사의 흉계를 짐작하고 남복을 짓고 상복을 지으며 초상을 치르게 한 후에 거짓말을 내어서 호낭자 병이 깊어서 만분 위중차하라. 자, 이때 자사 듣고 허실을, 허는 뭐야? 거짓과 실 뭐야? 진실을 탐지한다. 가만히 유모와 12사인을 데리고 그만으로 하는 꼴로 가서 부모와 친구를 찾아 의직고자 할새 노복, 자, 종들을 불러서 오래지 않아서 자사가 올 것이니 너희 등은 화를 면하라 하고 각각 이별하고 남자로 복장을 갈아입고 나서 월야를 타서 그만으로 달아난다. 되니? 자, 그래서요, 월영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1번에 2번.
1번에 2번. 자, 보세요. 자, 어령 남자가 위자사의 강제 혼인에 맞서는 과정이죠. 규중에 조그만 처자 목숨을 아낌이라 이거 뭐야? 서술자가 얘기한 거라 그랬어. 오케이? 자, 또 어떤 부분 있어? 자사 듣기를 다음에 지혜 용맹 있는 여자라. 이것도 평가죠. 낭자의 인물됨, 사건의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맞아요?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낸다?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인 거야. 이해되니? 선생님 아까 체크리스트 있었던 거는 어떻게든 찾아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알겠니? 자, 두 번째 문제 기억에서 리을 답은 4번입니다. 자, 낭자는 시비에게 서간의 내용을 듣고 뭐죠? 1번이죠. 최생이 자신에게 그간의 안위를 묻지 않음을. 자, 보세요. 자, 눈치를 챈 근거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야. 낭자가 서간 내용을 의심하는 근거입니다. 알겠죠? 최생이 자신한테 그간의 안위를 묻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케이? 그 5가지 중에 없다고. 내용 일치 문제예요. 되니? 자, 지금 뭐야? 혼사장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보세요. 낭자가 관군을 맞설 때 목숨을 보존하는 이유는 뭐야? 부모의 유언, 후사를 근심함이라 얘기했어요. 되니? 그러면 부모의 유언 언급하고 후사를 근심한다는 것은 고난을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근대적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거죠. 되니? 근대적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고전소설 좀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고전소설의 장르를 좀 얘기해주고, 자, 아직 학교에서 진도를 많이 안 나갔으니까 매일 하나씩 풀어주세요. 알겠죠? 매일 하나씩. 자, 봐봐. 아까는 고전소설 읽을 때 체크리스트를 얘기했다면은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자. 자, 첫 번째 영웅 군담 소설이 있어요. 군담은 뭘 다루고 있는 거야? 군담? 군 이야기 뭐야? 군대 이야기 뭐야?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영웅 소설이면서 군담 소설.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일대기적 구조를 띠고 있거든.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건 뭘까요? 어디부터? 출생부터 어디까지? 죽음까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모든 영웅이 그렇진 않지만 영웅의 어떤 스토리는 똑같죠? 비범한 출생으로부터 마지막에 어떻게? 행복한 결말으로 가기까지. 중간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개인적인 1차 시련이 있고. 오케이? 이걸 누굴 만나서? 조력자를 만나면서 변화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와? 2차 시련이 있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뭐 하면서? 극복하면서 최종적으로 행복한 결말에 가게 되는 게 영웅소설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묶어버릴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혼사. 자, 사랑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얘기, 가정, 애정소설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되니? 자, 가정소설과 애정소설을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사실 내용상으로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죠? 애정은 뭐야? 혼사를 이루기 어려움. 혼사나 사랑을 성취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자, 가정소설. 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처첩 간의 갈등. 본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의 갈등. 본부인한테서 태어나면 뭐라고 불러? 뭐라 불러요? 눈빛 봤더니 몰라. 적자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부인한테서 태어나면 뭐라 불러요? 홍길동 뭐지? 서자라고 부르죠. 적서차별 들어봤지? 자, 누가 다 갖고 가? 적자가 다 갖고 가요. 그죠? 우리는 자, 둘째 부인 밑으로 있는 부인들한테는 권한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어때요? 처가 자식을 많이 갖지 못해서, 그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첩을 들이는 경우가 많이 설정돼 있고, 첩은 항상 어때? 처를 시기하고, 그지? 혹시나 처가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도 시기하고,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는 거야? 선악 대결 구도가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주제는 뭐로 끝났어? 요런 구조로 끝났었죠. 되니? 자,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자, 세 번째요. 자, 판소리계 소설이 있어요. 자, 요거는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해주겠지만 얘는 공연 문학으로서의 예술. 다시 얘기하면 판의 요소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소리의 요소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장단, 뭐 국거리 장단, 자진머리, 휘머리, 이런 장단들 있죠? 이런 장단에 따른 거, 그리고 이 판의 속성,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요. 안일이로 제시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특히 판소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장면의 극대화, 많은 묘사와 세밀한 어떤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야. 그럼 춘향전이면 뭐야? 몽룡이랑 춘향이랑 썸 타는 거 사람들 재밌어하지. 암행어사 출두 이거 재밌어하지. 근데 중간에 재미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막 이게 티켓 끊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쭉 앉아서 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지 돈을 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재미없는 장면도 극대화, 재미있게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오케이?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봐봐. 전의 형태에 뭐가 있었어? 일대기적 구성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뭐 홍길동전 뭐 이런 전들 있잖아. 영웅소설들. 자, 그 전의 형태를 가짜 전의 형태의 작품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전체 소설입니다. 오케이? 자, 가짜 전. 적으셔야 돼요. 지금 너 아까 필기하시고 그 부분에. 자, 가짜 전이라는 건 뭐야?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서 자,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국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술의 속성을 통해서 어떤 탐욕스러운 인물들, 이런 실제 인물들을 비판하는 모습도 있고, 오케이? 자, 마치 이소부화처럼 이런 형식을 좀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다음에 이 가전체 소설에서 뭐 풍자 비판까지 좀 잡아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몽유록 소설, 몽자류 소설, 꿈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들 있죠. 구운몽 같이 꿈을 통해서 뭔가 해소한다든지 반면에 꿈을 통해서 해소하지 못한다든지 이 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요렇게 이제 좀 양상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더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요 정도가 기본 베이스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작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작품을 좀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해줬던 체크리스트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